지구의 무게가 35,000톤 나가는 생물이 살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생물의 나이가 8,000살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은 현존 최고 몸무게의 이 생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상에 살고 있는 동물 중에 가장 큰 동물은 아프리카 코끼리입니다. 무게는 최대 10톤까지 나갑니다. 바다에서 가장 큰 동물은 흰 긴 수염고래입니다. 무게는 200톤까지 나갑니다. 현재 지구상에서 살고 있는 가장 무거운 동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래보다 공룡이 더 컸을 것 같지만 가장 큰 공룡인 아르헨티노사우루스의 경우에도 100톤보다는 작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현재 살아있는 나무 중에 가장 큰 것은 세콰이어 나무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이 나무는 셔먼 장군이라는 이름까지 붙어 있습니다. 무게는 2100톤으로 추산됩니다. 나이는 2300에서 2700살 정도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가장 큰 동물과 가장 큰 나무까지 살펴보았는데 여전히 35,000톤에는 어림도 없습니다. 35,000톤의 주인공은 바로 잣뽕나무 버섯입니다. 학명은 아르밀라리아 오스토이입니다. 미국의 오레곤주에 살고 있는 이 생물의 무게는 적게 잡았을 때 7,500톤, 많이 잡으면 35,000톤 사이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버섯은 균류에 속하고 균류는 미생물에 포함되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생물이 미생물인 셈입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차분히 이게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곰팡이는 다양한 침엽수의 뿌리를 공격해서 나무를 죽게 만듭니다. 이 질병을 아르밀라리아 뿌리병이라고 부릅니다. 이 곰팡이는 살아있는 나무에 감염하여 나무를 죽게 만들기도 하지만 죽어있는 목질을 분해하며 여러 해 동안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죽어있는 나무 껍질을 벗겨보면 하얀색의 곰팡이 균사가 나무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나무도 도끼로 껍질을 벗겨보면 이렇게 흰색 균사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 나무는 조만간 죽어서 왼쪽과 같이 변할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생물이 거대하게 자랄 수 있는 비밀은 바로 균사근 또는 뿌리 모양 균사다발이라고 불리는 이 조직에 있습니다. 이 조직은 영어로 mycelial cord 또는 rhizomorph라고 합니다. mycelial cord는 균사근으로 번역됩니다. rhizomorph에서 rhizo는 뿌리라는 의미이고 morph는 형태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뿌리 모양이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이것을 한자로 바꿔서 근형, 균사가 모여서 만들어진 구조라는 의미에서 균사속 또는 균사다발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합쳐서 근상균사다발 또는 뿌리 모양 균사다발이라고도 부릅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뿌리 모양 균사다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구조에 따라서 두 가지 용어를 구분해서 사용하기는 하지만 전자현미경 정도로 보지 않으면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능이 비슷하기 때문에 오늘은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뿌리 모양 균사다발을 통해서 영양분, 물, 그리고 공기까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조직은 거의 10m까지 자랄 수 있어서 매우 건조한 곳이나 영양분이 없는 곳을 통과하여 다시 살만한 환경을 만날 때까지 이동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모든 균류가 뿌리 모양 균사다발을 만드는 것은 아니고 특별한 종들이 만드는데 이 종들은 실험실에서 인공배지에 키워도 뿌리 모양의 조직을 만들어냅니다. 이 조직은 끝부분이 성장하는데 조직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조직이 처음 관찰된 것은 굉장히 오래되었는데 그림에서 왼쪽은 1873년에 그려진 것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현미경 사진과 굉장히 유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뿌리 모양 균사다발을 절단하면 여러 층의 조직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언뜻 보면 빡빡하게 조직이 밀집해 있는 것 같지만 오른쪽 확대 그림을 보면 튜브가 여러 개 모여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아주 미세한 관들이 여러 다발 뭉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관들을 통해서 영양분과 물, 그리고 때로는 공기가 이동하는 것입니다. 뿌리 모양 균사다발을 만들 수 있는 균류의 경우 먼저 땅속
균사가 나무 뿌리의 영양분을 흡수하면서 성장합니다. 땅 속은 습기가 유지되고 살아있는 나무 뿌리뿐 아니라 각종 부유물들이 있기 때문에 생존하기에 매우 좋은 조건을 제공해 줍니다. 땅 속의 균사 중 일부는 나무 껍질 속으로 성장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조건이 맞으면 나무의 껍질 밖으로 자실체를 만들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버섯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자실체에는 매우 많은 포자가 만들어져서 멀리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땅 속으로 뿌리 모양 균사다발을 만들어서 옆으로 퍼져나가는데 나무와 나무 사이의 환경이 별로 좋지 않더라도 처음 나무 부분에서 영양분과 물을 보내면서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아르밀라리아라는 곰팡이는 이러한 특수한 구조를 이용해서 넓은 지역에 퍼지면서 자랄 수 있는 대표적인 균류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미생물 연구의 시초는 1992년 네이처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이 곰팡이는 미국의 미시간주에 있는 것입니다. 이때 1저자로 이 연구에 참여했던 스미스 박사는 2018년에 동일한 곰팡이를 한 번 더 분석해서 논문을 발표합니다. 처음 논문이 발표되었을 때는 미시간주의 곰팡이가 가장 큰 미생물이었는데 2008년에 미국의 오레곤주에서 현재까지 최고 기록의 곰팡이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논문으로 발표되지 않고 미국 농무성의 보고서로 발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들 3개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 곰팡이는 숲에 넓게 퍼져 있고 균사의 대부분은 땅속이나 나무 껍질 속에 있습니다. 가을에 가끔씩 나무에서 버섯으로 피어나옵니다. 넓은 지역에 퍼져 있는 균사, 뿌리 모양 균사다발 또는 자실체가 동일한 개체인지 다른 개체인지 구분하는 것이 제일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 같은 생물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유전적으로 동일한지 확인해 보는 방법이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실제로 동일한 유전 물질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체세포합 가능 시험, 다형성 분자 마커 분석법, 유전체 염기셀 비교 분석 방법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유전체 염기셀 전체를 알아낸 후 서로 비교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모든 시료에 대해서 적용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따릅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더 싸고 빠르고 간단하게 동질성을 검사하는 방법으로 다형성 분자 마커 분석을 사용합니다. 이 방법은 아주 가까운 개체 사이에서도 변이가 있는 분자 마커를 검사하는 방법입니다. 사람의 경우 친자 검사에 사용하는 분자 마커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체세포 화합 가능 시험은 조금 다른 종류 시험인데 다음 슬라이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개체인 걸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생리학적인 연속성을 검사할 수도 있습니다. 각 부위 간에 물질이나 신호 같은 소통이 있어야 하는데 균류의 경우에 넓게 퍼져 있는 균류의 경우에 이것을 검사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은 유전적 동질성을 가지고 동일성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 균사가 화합 가능한지를 도식적으로 설명한 부분인데 크게 두 가지를 구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섹슈얼 컴파티빌리티입니다. 이거는 유성 생식에서 화합 가능한지에 관한 것입니다. 같은 종이고 생식형이 다를 경우에 섹슈얼 컴파티블한 경우가 됩니다. 동물의 경우에는 같은 종이고 암컷과 수컷이 만나면 섹슈얼 컴파티블 하게 됩니다. 소매틱 컴파티빌리티는 체세포 간의 화합 가능한지에 관한 것입니다. 동일한 종이고 그리고 동일한 개체에서 나온 균사는 소매틱 컴파티블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균류의 개체 개념을 정립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경우 조직 이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내 몸에서 조직을 떼내서 다른 부위에 붙이면 큰 문제 없이 이식이 잘 되는데 다른 사람 조직을 붙이려면 이식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동일한 체세포에서 나온 균사는 합쳐져서 잘 살 수 있는데 다른 개체에서 나온 두 균사가 합쳐지면 합쳐진 부분이 죽게 됩니다. 이 경우 배지에서 키우면 만나는 부분에서 장벽이 만들어집니다. 자연에서 나무 둥치에 서로 다른 곰팡이가 감염되어서 만나게 되면 이렇게 까만 선을 만들게 됩니다.
이런 나무로 그릇을 만들면 아름다운 무늬가 있는 그릇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분리된 곰팡이 배양체를 이렇게 동시에 배양하면서 시험을 하면 화학 가능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미시간주의 곰팡이를 조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총 248개의 실을 얻어서 체세포 화합 가능 시험, 다양성 분자 마커 분석, 유전체 염기설 비교 분석을 복합적으로 사용하여 얻은 결과입니다. 검은 점으로 표시된 것이 C1이라고 명명된 개체이고 동그라미로 표시된 것이 C2 개체입니다. 그리고 회색은 이 두 개 외에 매우 다양한 개체들을 합쳐서 그냥 표시한 것입니다. 최대 개체인 C1은 점선으로 표시된 구역 내에 퍼져 있고 이 구역 내에 다른 개체도 같이 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연구에서도 이와 비슷한 방법을 사용해서 동일한 개체를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지금까지 알려진 최대 크기의 생물인 미국 오레곤주의 곰팡이 분석 결과를 보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이 곰팡이는 미국의 북서부 태평양과 접해있는 오레곤주에 있습니다. 오레곤주에는 멀루어 구규림이 있고 이 중에서도 프레리 시티레인지 지구에 이 곰팡이가 살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아르밀라리아 곰팡이가 넓게 퍼져 있고 유전자 조사를 통해서 5개의 개체를 확인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붉은색으로 표시된 것이고 면적은 965헥타르입니다. 이것은 가로 세로 3.1km 크기의 정사각형의 넓이와 같습니다. 다음은 무게를 구해야 하는데 1992년 논문에 사용한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밀라리아 곰팡이는 산림에서 균사, 라이조몰프, 자실체 등 크게 3가지 형태로 존재하는데 우선 라이조몰프의 밀도를 구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곰팡이가 살고 있는 지점에서 25개의 지점을 임의로 선정해서 샘플링 조사를 했는데 각 지점에서 가로, 세로 깊이 각 15cm가 되도록 흙을 파서 라이조몰프를 골라내고 건조 중량을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각 지점마다 평균 0.14g, 표준 편차 0.14g으로 존재하는 걸 알았습니다. 15cm 이상의 깊이 있는 라이조몰프를 무시하면 면적당 라이조몰프 무게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1제곱미터당 6.25g으로 계산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건조 중량과 수분이 있는 신선한 라이조몰프 간의 비를 구했는데 그 값이 10.3배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1제곱미터에 신선한 라이조몰프 64.4g이 있는 것으로 추산하였습니다. 자연 상태의 숲은 각각의 지점마다 토양의 성질이나 수분 함유량 등 환경이 다양할 것입니다. 그에 따라 라이조몰프 밀도도 달라질 텐데 여기서는 어느 정도의 오류는 인정하고 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균사의 밀도를 구하였는데 숲속에 실제로 있는 균사의 양을 측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수행한 연구자들은 실험실 조건에서 균사를 배양하면서 균사 상태와 라이조몰프 간의 비율을 계산하였습니다. 뉴트리언트아가 배지에서는 50배, 산림 토양 추출물로 배지를 만들었을 때는 10.7배로 계산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주 보수적으로 봤을 때 균사의 무게가 라이조몰프 무게의 10배, 크게 보면 50회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실체의 무게도 측정하면 좋을 텐데 이들 연구에서는 아무도 이를 측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자실체는 가을에 짧은 기간만 피었다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포함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실제로 측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레곤의 경우 분포 면적은 965헥타르였습니다. 라이조몰프 밀도는 앞에서 추정한 값을 조금 보정해서 사용했는데 1제곱미터당 71.3g을 기준값으로 사용했고 균사의 밀도는 라이조몰프의 10배에서 50배까지 가능한 것으로 봤습니다. 각각의 밀도를 분포 넓이와 곱하면 라이조몰프는 688톤, 균사는 최소 6,879톤, 최대 34,395톤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두 가지를 합치면 무게가 7,567톤에서 최대 35,000톤까지 될 것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최소 무게로 보아도 쉐콰이어 나무의 무게 추정치인 2100톤의 3.6배이고
최대 무게로 보면 다른 생물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생물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나이를 추정하기 위하여 성장 속도를 추정하였습니다. 1년에 몇 미터 자라는지 계산한 후에 최대 폭에 대입하면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성장했는지 추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연환경에서 말뚝을 박아놓고 말뚝 사이의 성장 속도를 측정해보니 1년에 19.7cm 자라는 것으로 나왔고, 실험실에서 측정했을 때 자연환경의 성장기와 유사한 온도인 15도에서 1년에 18.9cm 자라는 것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값을 종합하면 1년에 약 0.2m 자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숲속의 어느 지점에 포자가 날아와 자라기 시작하여 여러 방향으로 자랄 텐데, 최대 크기는 오레곤 개체의 경우 이 중 가장 긴 거리를 계산해 보았더니 3,810m였습니다. 오레곤 연구자들은 다른 연구에서 나온 여러 가지 성장 속도를 원용했는데, 성장 속도는 미시간 연구자들이 계산한 0.2m와 비슷한 값부터 약 5배에 달하는 값까지 다양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최대 폭인 3,810m에 적용하면 1900년에서 8900년까지 계산되었습니다. 아무리 젊게 보아도 1900살, 많이 보면 8900살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생물인 미국 오레곤주에 살고 있는 아르밀라리아 오스토이가 진짜 한 개체가 맞는지, 무게는 얼마인지, 그리고 나이는 얼마인지 계산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계산 과정이 좀 허술한 면도 있기는 하지만 실제 무게를 그대로 측정하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측정하게 됩니다. 미시간주 아르밀라리아의 경우에 1992년 첫 연구에서는 100톤 1500살로 추정했었고, 2018년 두 번째 연구에서는 분포 범위가 훨씬 넓다는 것을 확인하고 무게는 400톤, 나이는 2500년으로 추산하였습니다. 보완 연구 결과를 보더라도 현재까지 기록은 오레곤주의 아르밀라리아가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지구상에서 가장 무거운 생물이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연구 결과뿐만 아니라 그 결과를 알아내는 과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가장 무거운 생물이 버섯이네까지만 확인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게 진짜냐, 믿을 수 있는 거냐 하는 의문을 가진 분들이 아마도 여기까지 오셨을 것 같습니다.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방법이 그렇게 정밀하지 않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숲속에서 땅 파느라 고생이 많겠다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있는 경우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